UH-6군 군용 헬리콥터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1000m 상공, 광란의 바람이 비명처럼 귓가를 때렸다. 박종길 준장의 얼굴에 악랄한 미소가 번졌다.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늙은 암캐년, 니녀는 너무 많은 것을 봤어. 전투복 차림의 김수연 중장은 건장한 병사 2명에게 양팔이 단단히 붙들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의 두려움도 없이 그의 눈을 똑바로 꿰뚫어 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박종길, 넌 이 짓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 그가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대가? 웃기는군. 넌 그냥 훈련 비행 중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기록될 뿐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가 온 힘을 다해 그녀의 가슴을 군홧발로 걷어찼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수연의 몸이 맥없이 헬리콥터 밖으로 튕겨나갔다. 그녀는 강원도의 험준한 산맥 아래 짙은 안개 속으로 끝없이 추락했다. 박종길은 비웃음을 머금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는 절대적인 높이였다. 대한민국 육군. 그 거대한 강철의 숲에서 하나의 이름은 전설처럼 떠돌았다. 그 이름은 바로 김수연. 군 내부에서는 그녀를 코드네임으로 불렀다. 흑매, 검은 독수리.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전장을 굽어보며 단 한 번의 강하로 적의 심장을 꿰뚫는 맹금. 그녀의 어깨에 박힌 3개의 별, 중장 계급장은 단순히 군 서열을 나타내는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와 강철로 점철된 전장에서 살아남은 자의 훈장이자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전략가의 상징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3군 단장이었다. 누군가는 파격이라 했고 누군가는 시대의 흐름이라 했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자들은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그것은 파격도 시대의 흐름도 아니라고. 그저 가장 적합한 자가 가장 마땅한 자리에 앉은 것뿐이라고. 그녀의 군 경력은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최전방 GOP 소대장 시절 북한군의 기습 도발을 단신으로 막아낸 일화는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다. 특전사 팀장 시절에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아군 포로를 구출해냈으며 4단장 시절에는 부임한 지 1년 만에 만년 최하위이던 부대를 최정예 전투부대로 탈바꿈시켰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최초와 최고라는 수식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녀가 내리는 명령은 강철처럼 단호했고 그녀가 세운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 적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부하들에게는 절대적인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런 그녀가 새로 부임한 3군단은 대한민국 국방의 핵심이자 동시에 가장 골치 아픈 곳이었다. 휴전선을 마주한 최전방 군단, 국가의 심장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어야 할 이곳은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암초들에 의해 조금씩 침식되고 있었다. 견고해 보이는 강철의 성벽 아래 뿌리 깊은 파벌주의와 부패라는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장군들은 서로의 출신을 따지며 라인을 만들었고 부패한 중간 간부들은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불렸다. 병사들의 복지 예산은 서류 위에서만 존재했고 훈련 성과는 종이 위에서만 화려했다. 그 어떤 군단장도 이 견고한 카르텔을 깨지 못했다. 어떤 이는 회유에 넘어갔고 어떤 이는 협박에 굴복했으며 어떤 이는 그들의 교묘한 함정에 빠져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어야만 했다. 3군단은 새로운 군단장에게 거대한 시험대이자 동시에 위험한 무덤이었다. 김수연은 부임 첫날부터 이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취임식도 갖기 전 군단 사령부의 임시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지난 5년간의 3군단 예하 부대들의 모든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푸른 빛이 안경 너머 그녀의 날카로운 눈을 비췄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가며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행간에 숨겨진 거짓들을 찾아냈다. 그녀의 눈에 이상한 흐름이 포착된 것은 새벽이 밝아올 무렵이었다. 유독 한 부대, 제25 보병사단, 통칭 백호 부대라 불리는 곳이었다. 백호 부대는 3군단 예하 부대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곳이었다. 보고서상으로는 완벽 그 자체였다.
훈련 성과는 언제나 최상위권이었고 장비 관리 상태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병사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하지만 김수현의 눈에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기괴하게 보였다. 너무나도 매끄럽게 다듬어진 보고서는 마치 진실을 감추기 위한 정교한 위장막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베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유류비 청구 내역, 장비 부품 교체 주기, 심지어는 병사들의 식자재 소비량까지. 그러자 위장막 아래 감춰져 있던 균열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백호 부대의 전투 차량들은 매주 수백 킬로미터를 기동 훈련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유류 소비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노후된 통신 장비들은 서류상으로는 최신형으로 교체되었지만 실제 부품 구매 내역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병사 한 명당 하루에 5개의 전투 식량을 소비했다는 터무니없는 보고서였다. 마치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군 전체를 속이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였다. 바로 그때 그녀의 책상 위에 놓인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공식 보고서가 아니었다. 며칠 전 군단장 비서실을 통해 익명으로 전달된 한 통의 투서였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백호 부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이 절박하게 담겨 있었다. 간부들의 상습적인 폭언과 구타,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묵인하는 부대의 실세에 대한 고발이었다. 투서의 마지막 문장은 김수현의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이곳은 군대가 아닙니다. 제복 입은 조폭들이 운영하는 범죄 소굴입니다. 제발 저희를 구해 주십시오. 김수현은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이 거대한 암을 도려내기 위해서는 메스로 정교하게 환부를 절개해야만 한다. 요란하게 경고하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그것은 뱀에게 몸을 숨길 시간만 벌어줄 뿐이다. 뱀을 잡으려면 뱀굴에 직접 들어가 그 심장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신의 귀로 직접 들어야 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군복이 아닌 다른 옷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는 먼저 어깨를 짓누르던 3개의 별이 박힌 전투복 상의를 벗었다. 언제나 빳빳하게 다려져 있던 군복의 감촉 대신 부드럽지만 낡은 면 티셔츠의 감촉이 몸에 와닿았다. 날렵하게 재단된 군복 바지 대신 활동하기 편한 낡은 등산용 바지를 입었다. 발에는 광택이 나던 전투화 대신 흙먼지가 묻은 낡은 트레킹화를 신었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머리를 풀어 대충 묶고 평범한 디자인의 등산용 재킷을 걸쳤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대한민국 육군 중장 김수현이 아니었다. 그저 인근 산을 등반하고 내려온 평범하고 나이 든 중년 여성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군인으로서의 꼿꼿한 자세와 각을 의식적으로 지웠다.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약간 아래로 향하게 했다. 걸음걸이 또한 군인 특유의 절도 있는 보법이 아닌 약간은 피곤한 듯한 민간인의 걸음걸이로 바꾸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모습 속에서도 그녀의 눈빛만은 숨길 수 없었다. 먹잇감을 포착한 검은 독수리의 눈빛. 그 날카롭고 서늘한 안광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부관인 한지훈 중령에게 짧은 명령을 내렸다. 나는 오늘 하루 자리를 비운다. 군단 내에는 내가 중요한 기밀 작전 회의에 참석했다고 보고하도록. 내가 직접 연락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나의 위치를 알려서는 안 된다. 설령 국방부 장관이 직접 묻는다 해도 말이다. 한중령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 그는 지난 10년간 김수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충직한 그림자였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여 명령을 받아들였다. 김수현은 군단 사령부를 나섰다. 그녀가 향한 곳은 백호 부대 제25사단 사령부였다. 그녀는 공식적인 방문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 정문이 아닌 민간인들이 부대 근처 식당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드는 작은 쪽문을 이용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가짜 신분증을 제시했다. 한국전쟁사 연구학회 소속 연구원 박선영. 부대를 방문해 한국전쟁 당시 백호 부대의 전적을 연구하고 싶다는 내용의 가짜 공문도 함께였다.
위병소의 젊은 병사는 하품을 하며 서류를 건성으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는 나이든 여성 연구원 따위는 전혀 경계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귀찮다는 늑 손짓하며 그녀를 통과시켰다. 김수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숙이고 부대 안으로 들어섰다. 부대 내부는 겉보기에는 평온했다. 연병장에서는 병사들이 구령에 맞춰 훈련에 매진하고 있었고 건물들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수연의 눈에는 그 평온함 속에 숨겨진 기이한 부조화가 보였다. 병사들의 동작은 절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생기가 없었다. 마치 영혼 없는 인형들처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었다. 건물들은 깨끗했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과 침체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였다. 부패의 온상이자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 바로 간부식당 백호 회관이었다. 그곳에 가면 이 부대를 좀먹고 있는 진짜 실세들의 민낯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녀는 마치 주변 풍경을 구경하는 연구원처럼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의 모든 신경은 맹수의 그것처럼 날카롭게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다. 이제 검은 독수리는 호랑이 굴의 심장부로 날아들고 있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백호 부대의 심장부, 그곳에 백호 회관이라는 이름의 건물이 서 있었다. 이름은 그럴싸했지만 실상은 낡고 기름때 낀 장교식당일 뿐이었다. 김수연이 삐걱거리는 나무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후끈한 공기가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것은 갓 조리한 음식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저급한 담배 냄새가 뒤섞인 지독하게 마초적인 공간의 냄새였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수십 명의 장교들이 내지르는 고함 섞인 웃음소리, 식판과 수저가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 서로의 등을 거칠게 내리치는 소리가 공간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이곳은 식사를 하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서열과 힘을 과시하는 야생의 정글에 더 가까웠다. 벽에는 일전불사라는 용맹한 구호가 적힌 액자가 걸려 있었지만 그 글씨가 무색하게도 공기 중에는 나태함과 오만함이 가득했다. 김수연은 잠시 입구에 서서 소음의 근원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은 마치 고성능 스캐너처럼 식당 내부를 빠르게 훑었다. 테이블의 배치, 앉아있는 인물들의 서열, 그들의 표정과 몸짓 하나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에 데이터처럼 입력되었다. 대부분의 장교들은 3355 모여 시시껄렁한 농담을 짓거리거나 목청을 높여 자신의 무용담을 떠벌리고 있었다. 그들의 대화에는 군사 전략이나 국가 안보에 대한 고민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휴가 때 만날 여자 이야기, 새로 산 차에 대한 자랑, 그리고 자신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훈련을 빼먹었는지에 대한 무용담뿐이었다. 그녀는 배식구로 향했다. 땀에 절은 러닝셔츠 차림의 취사병이 무심한 표정으로 국을 퍼주었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존경심도 그렇다고 저기도 없었다. 그저 귀찮은 외부인이라는 감정만이 담겨있을 뿐이었다. 식판 위에 놓인 음식은 그야말로 형편없었다. 보고서에 기록된 풍족한 고급 식자재는 온데간데 없었다. 멀건 국, 기름에 찌든 튀김 몇 조각,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물 반찬이 전부였다. 이것만으로도 군수품 횡경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명백히 알 수 있었다. 병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영양가 있는 음식들은 누군가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지고 그 찌꺼기만이 이것 장교들의 식판 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김수연은 식판을 들고 식당의 가장 구석진 곳,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잘 닿지 않는 낡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곳은 마치 이 정글의 먹이사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초식동물의 자리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숟가락을 들었다. 그녀의 목적은 식사가 아니었다. 관찰과 청취였다. 그녀는 밥을 입으로 가져가면서도 온 신경은 거대한 소음의 바다를 헤치며 의미 있는 정보들에 건져 올리는 데 집중하고 있었다. 역시나 그녀의 등장은 이 작은 왕국의 평온을 깨뜨렸다. 위장복을 입은 수십 마리의 수컷 호랑이들 사이에 갑자기 나타난 늙고 초라한 암사슴 한 마리. 그것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불쾌함과 경멸이 담긴 노골적인 시선들이 그녀의 등에 와서 박혔다. 그 모든 시선과 소음의 중심에는 식당 중앙 가장 큰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진석, 계급은 소령.
하지만 그가 내뿜는 위세는 어지간한 장군보다도 더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깊숙이 파묻고 앉아 마치 옥좌에 앉은 왕처럼 주변을 거느리고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군인에겐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금장시계가 채워져 있었고 그의 기름진 얼굴에는 이 부대 전체가 자신의 발 아래에 있다는 오만함이 가득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아첨하는 하이에나 같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으로 알랑거리는 자는 박민준 대위였다. 그는 최진석이 무슨 말을 하든 가장 큰 소리로 웃었고 그의 빈잔에 가장 먼저 술을 채웠고 그의 말에 가장 열렬히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최진석의 눈이 구석에 앉은 김수연을 발견했다. 그의 입가에 비릿하고 역겨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이라도 발견한 아이처럼 옆에 앉은 박민준 대위를 팔꿈치로 툭 쳤다. 그가 턱짓으로 김수연이 있는 쪽을 가리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식당의 소음을 뚫고도 남을 만큼 크고 오만했다. 야, 박 대위, 저것 좀 봐라. 박민준이 최진석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도 즉시 경멸과 조롱의 빛이 어렸다. 어이구, 저런, 저 아줌마는 뭡니까? 웬 민간인이 여기까지 다 들어옵니까? 최진석이 보란듯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주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로 그리고 다시 김수연에게로 집중되었다. 최진석은 그 시선을 즐겼다. 그는 이 구역의 왕이었고 지금부터 벌어질 일은 자신의 권력을 확인하는 즐거운 여흥에 불과했다. 최진석을 다리를 꼬고 앉으며 경멸적인 투로 말했다. 웬 갈보 같은 늙은 여편네가 여기까지 굴러들어왔어. 여긴 신성한 장교식당이지 무슨 사창가인 줄 아나? 그의 저속한 말에 테이블 전체가 폭탄을 맞은 듯 웃음바다가 되었다. 박민주는 배를 잡도 웃으며 거들었다. 소령님 말씀이 맞습니다. 딱 보니 어디서 몸이나 굴리던 여자 같은데 감 큰 년이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놔. 식당의 다른 장교들은 웃지도 그렇다고 그들을 말리지도 못했다. 몇몇은 불편한 듯 시선을 내리깔고 자신의 식판만 쳐다보았고 또 다른 몇몇은 최진석의 눈치를 보며 마지못해 입가를 실룩였다. 그 누구도 감히 이 부대의 실세인 최진석 소령의 심기를 거스를 용기가 없었다. 이 침묵과 방관이야말로 이 부대가 얼마나 깊이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김수연은 그 모든 모욕과 조롱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아주 천천히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도 당혹감도 두려움도 없었다. 마치 시끄러운 파리 몇 마리가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것을 무시하는 듯한 완벽한 평온이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무관심이 오히려 최진석의 심기를 제대로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던진 돌에 파문조차 잃지 않자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다. 암사슴이 호랑이를 무시하다니 이건 그의 왕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더 강력한 돌을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다. 그의 목소리는 더욱 악랄해졌다. 야, 늙은 창녀, 귀 먹었어? 니년 얘기하는 거 안 들려? 아니면 혹시 우리 장군님들 중에 한 명이라도 물었나? 그래서 빽 믿고 이렇게 기어들어온 거야? 박민준이 기다렸다는 듯이 맞장구를 쳤다. 에이, 소령님, 저런 상판을 누가 사겠습니까? 보나 마나 취사병들하고 붙어먹고 남은 짬밥이나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거 그럴듯하군. 취사병들 좋았겠네. 밤에는 서비스 받고 낮에는 밥 주고. 저질스러운 대화가 오가자 그들의 테이블에서는 더욱 더러운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들은 김수연을 조롱의 대상으로 삼아 자신들의 권력과 남성성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의 침묵은 그들에게 더 큰 자극제가 되었고 그들의 언어는 점점 더 폭력적으로 변해갔다. 김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그것은 항복의 의미가 아니었다. 그녀는 물컵을 들어 천천히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녀의 목을대가 조용히 움직였다. 그 순간에도 그녀의 눈은 테이블 위에 반사된 최진석과 그 무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계급장, 이름표, 그리고 그 비열한 표정들을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시켰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삼군장장 김수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먹잇감의 목을 물기 직전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는 검은 독수리였다. 그녀는 이 썩은 고름을 터뜨리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깊고 더럽게 골머 있는지를 끝까지 확인해야만 했다. 이 모욕의 시간은 다가올 피해 숙청을 위한 마지막 인내의 시간일 뿐이었다.
식당의 공기는 이제 폭발 직전의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김수연의 침묵은 기름이었다. 최진석의 오만이라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 부어진 차가운 기름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시선으로 식판의 밥알을 헤아릴 뿐이었다. 컵을 들어 물을 마시고 툭 하고 내려놓는 그 무심한 동작 하나하나가 최진석에게는 계산된 모욕으로 다가왔다. 이 구역의 지배자는 자신이었다. 감히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의 조롱을 듣고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저 여자의 존재는 그의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최진석의 입가에 걸려있던 비열한 미소가 싹 사라졌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얼음처럼 서렸다. 그는 옆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박민준 대위를 팔꿈치로 툭 쳤다. 웃음소리가 뚝 그쳤다. 식당의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잦아드는 듯했다. 이제 이 연극의 2막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하지만 그 낮은 목소리에는 아까보다 훨씬 더 날카로운 도끼가 서려 있었다. 야, 아줌마. 그는 일부러 아줌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지금 내 말 안 들려? 아니면 못 들은 척 연기하는 던가? 늙어서 귀까지 먹었나 보군. 김수연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그녀는 젓가락을 들어 시든 나물 반찬을 집었다. 달그락. 젓가락이 식판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최진석의 말을 향한 완벽한 무시의 협조곡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그 나물을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씹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는 미식가처럼. 그 모습에 최진석의 인내심이 마침내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요란한 소리와 함께 식판 위의 수저들이 공중으로 튀어올랐다. 식당에 있던 모든 장교들의 어깨가 움찔했다. 최진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듯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으르렁거렸다. 이봐, 창녀, 내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잖아. 대답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신성한 군부대 식당에서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어. 그의 폭언에 기름을 붓는 것은 언제나 박민준 대위의 역할이었다. 그가 광대처럼 희죽거리며 나섰다. 소령님, 진정하십시오. 저런 여자한테 화내시면 소령님만 손해입니다. 보아하니 귀가 아니라 다른 구멍으로만 듣는 종료인 것 같습니다. 말로 해서는 못 알아듣는 족속들이 있죠. 박민준의 저질스러운 비유에 주변 테이블에서 억지 웃음이 몇 개 터져나왔다. 최진석은 그 반응에 만족한 듯 자리에 앉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김수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작전을 바꾼 듯했다. 직접적인 모욕이 통하지 않으니 그녀의 존재 자체를 해체하고 난도질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그의 시선이 마치 탐색등처럼 김수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천천히 훑었다. 그의 입가에 다시 경멸적인 미소가 걸렸다. 하긴 겉모습만 봐도 답이 나오지. 저 싸구려 등산복은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5,000원 주고 샀나. 얼굴의 주름은 밭고랑처럼 파였고 손은 남자보다 더 거칠어 보이는군. 대체 어떤 놈이 돈 주고 저런 걸 사 먹는 거지. 정말 취향 독특한 놈이야. 그는 마치 고기를 감정하는 푸축간주인처럼 그녀를 품평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인격을 베고 해질렀다. 하지만 김수연은 여전히 미동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국을 한 숟가락 떴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물을 후 하고 불어 식힌 뒤 조용히 입으로 가져갔다. 그 평온함은 최진석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그는 문득 무언가 대단한 사실이라도 깨달았다는 듯이 손뼉을 쳤다. 아, 알겠다.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뻔뻔한지 이제 알겠어. 분명 빽이 있는 게 틀림없어. 그의 목소리는 이자 연극 배우처럼 과장되어 있었다. 그는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추리를 들려주고 싶어 안달이나 있었다. 그래, 그거였어. 우리 부대에 있는 높으신 분들 중에 한 명의 특별 관리 대상이었던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저런 여자가 위병소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들어올 리가 없지. 안 그런가, 제군들? 그가 주변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다. 몇몇 장교들이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박민준 대위가 즉시 추임새를 넣었다. 역시 소령님, 예리하십니다.
분명합니다. 딱 보니 몸으로 로비해서 뭐라도 하나 뜯어내려는 그런 부류의 여자입니다. 군부대라고 남자만 잔뜩 있으니 아주 물 만난 고기라고 생각했겠죠. 최진석은 그 말을 받아 더욱 신나게 떠들어댔다. 그럼 누구일까? 과연 우리의 어느 용감한 지휘관께서 저런 폭탄을 기꺼이 떠안으셨을까? 설마 우리 여단장님은 아니겠지. 그분은 취향이 까다로우시니 말이야. 그럼 혹시 사단장님? 에이, 설마 별을 다신 분이 저런 싸구려 입맛일 리가. 아니면 혹시 새로 온다는 그 여자 군단장? 푸하하하, 여자들끼리 붙어먹는 건가? 그의 말에 테이블이 떠나갈 듯한 폭소가 터져나왔다. 여자 군단장이라는 말은 그들에게 최고의 개그 소재였다. 그들은 여자가 그것도 자신들의 군단장으로 온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고 그것을 조롱거리로 삼아 자신들의 불안감을 감추고 있었다. 김수연은 그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드디어 반응하는가? 최진석의 눈이 번뜩였다. 식당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다. 하지만 그녀는 일어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냅킨으로 자신의 입가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닦았다. 마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마친 귀부인처럼. 그 동작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분노의 떨림도 없었다. 그저 완벽한 통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다. 이번에는 김치 조각을 향했다. 그녀는 김치 한 조각을 집어 다시 입으로 가져갔다. 아삭. 고요한 식당 안 김수연이 김치를 씹는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아삭, 아삭. 그 소리는 최진석의 귀에 마치 조롱의 소리처럼 들렸다. 네가 아무리 짖어봤자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다. 최진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목에 핏대가 선명하게 돋아났다. 그는 이 부대의 왕이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중대장들이 벌벌 떨고 대대장들도 눈치를 봤다. 그런데 감히 정체도 모를 이 늙은 여자가 자신의 면전에서 자신의 권위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선 자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말로는 저 여자의 철옹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힘의 차이를 거역할 수 없는 상하 관계를 저 여자의 뼛속 깊이 새겨주어야만 했다. 그는 저 여자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굴복시키고 짓밟아서 자신의 권위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 완벽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가장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가장 굴욕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방법. 최진석의 입가에 다시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앞에 놓인 텅 빈 커피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움직임에 주변의 모든 소름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이제 모두가 알았다. 최진석 소령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을, 이 연극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끼익. 그가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날카롭게 식당의 정적을 갈랐다. 그 소리는 곧 이어져 올 폭풍의 전주곡이었다. 그는 텅 빈 커피잔을 들고 김수연이 앉아있는 구석 테이블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포식자처럼 다가가기 시작했다. 최진석이 움직이자 백호회관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왁자지껄하던 소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그의 군화가 타일 바닥을 내딛는 소리만이 뚜벅 뚜벅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장으로 향하는 사형수의 발걸음 소리 같기도 했고 곧 터질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 같기도 했다. 식당에 있던 수십 명의 장교들은 모두 하던 동작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숟가락을 든 채로, 물컵을 든 채로 그들은 마치 시간이 멈춘 그림 속 인물들처럼 굳어버렸다. 모든 시선이 한 곳으로 향했다. 식당 중앙 테이블에서 구석 테이블로 이어지는 짧은 거리. 그 짧은 거리가 마치 세상에서 가장 긴 런웨이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그 런웨이의 주인공은 최진석이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천천히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자신의 존재감으로 이 공간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과정을 즐겼다. 그의 어깨는 으스대듯 한껏 부풀려 있었고 그의 턱은 하늘을 찌를 듯 치켜 세워져 있었다.
그는 지금 자신이 이 부대의 법이고 왕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전시하고 있었다. 그의 뒤에서는 박민준 대위가 마치 충실한 시종처럼 기대와 흥분에 찬 표정으로 그를 따랐다. 그의 눈은 곧 벌어질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대한 기대로 반짝이고 있었다. 다른 장교들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불안, 호기심, 그리고 일말의 죄책감. 하지만 그 누구도 나서서 이 미친 연극을 멈출 생각은 하지 못했다. 그들은 모두 침묵의 공범자였다. 최진석이라는 포식자 앞에서 겁에 질린 초식동물들처럼 그저 고개를 숙이고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마침내 최진석의 육중한 그림자가 김수연의 테이블을 완전히 뒤덮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 섰다. 김수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식판 위에 남아있는 몇 알의 밥알에만 집중하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에는 거대한 산처럼 앞을 가로막고선 최진석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그 완벽한 무시에 최진석의 입꼬리가 경련하듯 살짝 떨렸다. 그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다. 쾅! 그가 들고 있던 텅 빈 머그잔을 김수연의 식판 바로 옆에 온 힘을 다해 내리쳤다. 사기잔이 나무 테이블에 부딪히는 파열음이 식당 전체를 날카롭게 갈랐다. 그 충격으로 김수연의 식판 위에 있던 젓가락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쨍그랑. 두 개의 소음이 연달아 울려 퍼지며 식당의 긴장감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했다. 김수연의 움직임이 처음으로 멈췄다. 그녀는 더 이상 밥을 먹지 않았다. 바닥에 떨어진 젓가락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최진석은 자신의 행동이 드디어 그녀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다. 그는 상체를 숙여 김수연의 얼굴 바로 앞까지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담배 냄새와 음식물 찌꺼기 냄새가 김수연의 코를 찔렀다. 그가 뱀처럼 나지막이 하지만 식당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하게 속삭였다. 이봐, 늙은 암캐. 그의 목소리에는 승리자의 오만함과 약자를 향한 무자비한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내 말 잘 들어. 지금 당장 가서 나를 위해 커피 한 잔을 타와.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김수연을 반응을 살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마치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이 없는 마네킹 같았다. 그는 말을 이었다. 그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이고 모욕적으로 변해갔다. 블랙으로 설탕은 넣지 마. 이 식당 구석에 있는 싸구려 믹스커피 말고 내가 내 관물대에 보관해둔 최고급 원두가 있어. 그걸 직접 갈아서 핸드드립으로 내려와야 할 거야. 물 온도는 정확히 92도를 맞춰. 1도라도 틀리면 그 뜨거운 커피를 네 얼굴에 부어버릴 테니까.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개적인 굴욕이자 복종의 의식이었다. 그는 김수연을 자신의 개인적인 하녀로, 노예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식당에 있는 모든 장교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그녀가 자신에게 무릎 꿇는 모습을 전시하려 하고 있었다. 그것은 이 구역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잔인하고 효과적인 권력의 과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지. 알겠나? 식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모든 시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오직 한 사람,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 그녀가 보여줄 다음 행동에 이 공간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것은 이 구역의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잔인하고 효과적인 권력의 과시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쐐기를 박았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인내심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서 말이지. 알겠나? 식당은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모든 시선, 수십 개의 눈동자가 오직 한 사람,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있는 초라한 행색의 중년 여성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 그녀가 보여줄 다음 행동에 이 공간의 모든 운명이 걸려 있었다. 그녀는 과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굴욕을 감수하고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갈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잃고 분노를 터뜨리며 저항할 것인가? 혹은 공포에 질려 용서를 구할 것인가?
그 어떤 선택을 하든 그녀는 이미 최진석이 쳐놓은 덫에 완벽하게 걸려든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패배는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다. 시간이 영원처럼 흘렀다. 1초, 2초, 3초. 김수연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최진석의 머그잔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낡고 이가 살짝 나간 싸구려 사기잔. 그 잔이 마치 자신의 처지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최진석의 얼굴에 조급함과 분노가 서서히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어 윽박지르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수연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마침내 그녀의 얼굴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그들이 예상했던 굴욕감이나 분노 혹은 두려움 같은 감정은 단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한 바다처럼 섬뜩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최진석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순간 최진석은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다. 그는 난생 처음 보는 종류의 눈빛과 마주했다. 그것은 인간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의 숨통을 끊기 직전의 맹금류, 검은 독수리의 눈빛이었다. 그 눈빛 속에는 상대를 압도하는 차가운 분노와 뼛속까지 얼려버릴 듯한 경멸, 그리고 절대자의 여유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 앞에서 최진석은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모든 오만함과 권위가 한낱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다. 김수연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식당의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천둥처럼 크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소령. 그녀는 최진석의 계급을 정확히 불렀다. 자네가 마시고 싶은 것이 정말로 커피가 맞나? 그녀의 목소리는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마치 신이 죄인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의 선고처럼 들렸다. 이제 길고 길었던 억압의 시간은 끝났다. 폭풍이 몰아칠 시간이었다. 김수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강철 같은 무게는 백호회관 전체의 공기를 짓눌렀다. 소령, 자네가 마시고 싶은 것이 정말로 커피가 맞나? 그 질문은 단순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댐이 무너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들려오는 불길한 균열음과도 같았다. 최진석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눈앞의 여제가 던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려 애썼다. 저 눈빛은 뭐지? 저 여유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감히 일개 민간인, 그것도 늙고 초라한 여자가 육군 소령인 자신에게 저런 눈빛을 보일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서 혼란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는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었다. 이 불쾌한 여장의 길을 완전히 꺾어 자신의 발 아래에 꿇어앉히고 싶었다. 그의 얼굴에 다시 오만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 커피가 맞다, 이 늙은 창녀야. 하지만 네 년이 꾸물거리는 바람에 이제는 그냥 커피가 아니야. 네 년의 그 더러운 낯짝에 부어버릴 아주 뜨거운 커피가 필요해졌다. 당장 움직이지 못해? 그가 손을 들어 김수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식당 뒤편, 주방으로 통하는 문이 아니라 정문이 누군가에 의해 폭발하듯 열렸다. 육중한 나무 문이 벽에 부딪히면서 건물 전체가 울릴 듯한 굉음을 만들어냈다. 식당 안에 있던 모두가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최진석의 손도 허공에서 그대로 멈췄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거의 문에 몸을 기댄 채 격렬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빛나는 별 2개가 박혀 있었다. 소장이었다. 바로 이 백호 부대의 지휘관 25사단장 이철민 소장이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위험 있는 장군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전투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고 단정하게 빗어넘겼을 머리는 마구 헝클어져 있었다. 핏발이 선 그의 두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져 있었고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에서는 식은 땀이 비오듯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막 탈출한 사람처럼 극도의 공포와 패닉에 사로잡혀 있었다. 사단장은 문지방을 넘어서자마자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렸다. 그는 식당 내부를 미친 듯이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가르며 테이블 하나하나를 급하게 스캔했다. 최진석은 그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사단장이 왜 저러는 거지? 그는 급하게 허공에 멈췄던 손을 내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리고는 최대한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식사 시간 보고는 아직... 하지만 사단장은 최진석의 목소리를 듣지도 못한 것 같았다. 아니, 그는 최진석이라는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눈에 평소라면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부대의 실세, 최진석 소령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찾고 있었다. 사라진 군단장, 하늘에서 뚝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았는지 알 수 없는 자신의 군 경력과 인생을 송두리째 끝장낼 수도 있는 존재. 그의 필사적인 시선이 마침내 식당의 가장 구석진 돛, 최진석이 서 있는 바로 그 테이블에 멈췄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최진석의 앞에 앉아있는 초라한 등산복 차림의 중년 여성을. 그 순간 이철민 사단장의 얼굴에 떠올랐던 모든 표정이 하나의 감정으로 수렴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이었다.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고 그의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늘이시여, 설마, 제발 아니기를. 하지만 그의 바람은 산산조각났다.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새로운 3군장, 대한민국 육군 중장 김수현, 전설 속의 흑매가 지금 자신의 부대에서 가장 오만하고 부패한 장교에게 일개 민간인 취급을 받으며 끔찍한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이철민 사단장은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여기서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의 뇌가 미처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그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그는 생존을 위한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최소령, 비켜! 그는 평생 내본 적 없는 짐승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는 김수현을 향해 마치 총알처럼 달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길을 막는 의자를 발로 걷어찼고 테이블 모서리에 허벅지를 부딪혔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분노한 여신 앞에서 단 1초라도 빨리 자신의 목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최진석은 사단장의 기세에 눌려 자신도 모르게 옆으로 한 걸음 비켜섰다. 바로 그때였다. 이철민 사단장은 김수현의 테이블 바로 앞에서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그 자리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그의 군화 뒷굽이 딱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그는 자신의 군 경력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절도 있는 차려 자세를 취했다. 그의 등은 칼날처럼 꼿꼿이 섰고 그의 턱은 쇄골에 닿을 듯 당겨졌다. 그리고는 오른손을 들어 자신의 관자놀이에 붙였다. 조금의 떨림도 망설임도 없는 교범에 나오는 그대로의 완벽한 거수경례였다. 식당 안의 모든 공기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다. 최진석도 박민준도 그리고 다른 모든 장교들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비현실적인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이성 장군인 사단장이 대체 왜 저 초라한 민간인 여자에게 목숨이라도 바칠 듯한 자세로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의 의문은 곧이어 터져나온 사단장의 목소리에 의해 산산조각났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통곡이었고 모든 것을 체념한 자의 마지막 절규였다. 그는 자신의 목에 있는 모든 성대를 쥐어짜내 식당 전체가 떠나갈 듯한 우레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백호, 군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군단장님! 그 세 글자가 거대한 핵폭탄이 되어 백호 회관의 정적 속에서 폭발했다. 그 순간 시간은 흐름을 멈췄다. 누군가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쨍그랑. 그 소리가 마치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종소리처럼 모두의 고막을 아프게 파고들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장교들의 얼굴에 떠오른 경악과 불신, 그들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례를 하는 사단장과 그 경례를 받고 있는 초라한 여자를 미친 듯이 오갔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변화는 최진석의 얼굴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군 단장님? 그의 뇌는 그 단어를 이해하기를 거부했다. 그의 사고 회로는 완전히 타버린 듯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다.
군단장? 새로 부임했다는 그 여자 군단장? 저 늙고 볼품없는 자신이 늙은 창녀라고 불렀던 저 여자가? 말도 안 돼. 이건 악몽이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파도처럼 쓸려나갔다.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은 마치 방금 막 무덤에서 파는 시체와도 같았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김수연을 모욕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내려쳤던 머그잔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스르르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 창! 사기잔이 타일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최진석의 이성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박민준 대위를 돌아보았다. 구원을 바라는 아이처럼. 하지만 박민준 역시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최진석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런 의미 있는 소리를 만들어내지 못했다. 그의 동공은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맸다. 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가 김수연을 모욕하기 위해 테이블 위에 내려쳤던 머그잔이 그의 손가락 사이를 스르르 빠져나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와, 창! 사기잔이 타일 바닥 위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최진석의 이성이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박민준 대위를 돌아보았다. 구원을 바라는 아이처럼. 하지만 박민준 역시 유령이라도 본 듯한 얼굴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최진석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그는 이미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났음을, 아니 인생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김수연이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의자를 뒤로 미는 소리가 끼익 하고 길게 울렸다. 그 소리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움찔했다. 그녀는 더 이상 구부정하고 초라한 중년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허리는 강철처럼 꼿꼿하게 펴졌고 그녀의 어깨는 산처럼 당당하게 펼쳐졌다.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몸에 밴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지휘관의 위엄이 그녀의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이철민 사단장의 격려를 말없이 받았다. 그녀의 시선은 더 이상 사단장에게 머물지 않았다. 그녀의 차갑고 날카로운 검은 독수리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넋이 나간 채 서 있는 최진석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입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서 오히려 듣는 이의 등골을 더욱 서늘하게 만들었다. 최진석 소령. 그녀는 그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하게 불렀다. 자네가 마시고 싶었던 것이 정말로 커피가 맞나? 아까와 똑같은 질문.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의 무게는 천근만근과도 같았다. 그것은 최진석의 남은 이성마저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커피. 최진석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다리가 더 이상 그의 육중한 몸을 지탱하지 못했다. 그의 무릎이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힘없이 꺾였다. 쿵! 최진석 소령의 몸이 그대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마치 독약을 마신 사람처럼 격렬하게 온몸을 떨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비오듯 쏟아졌고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구역의 왕, 백호 부대의 폭군은 그렇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김수연은 바닥에 쓰러진 최진석에게는 더 이상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눈으로 그를 지나쳐 여전히 부동 자세로 경례를 하고 있는 이철민 사단장 앞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짧고 단호하며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이철민 소령, 아니 이철민 사단장. 사단장의 어깨가 움찔했다. 헌병대 당장 출동시켜 저기 바닥에 쓰러져 있는 최진석 소령과 그 옆에 서 있는 박민준 대위, 두 사람을 직권남용 및 상관 모욕죄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도록. 예, 알겠습니다. 사단장의 명령은 계속되었다. 체포 즉시 두 사람의 모든 직위를 임시 해제하고 계급장도 떼어내. 그리고 완전 군장 상태로 내 군단장실까지 직접 구보로 이동하도록 명령해. 군장의 무게는 40kg이다. 단 하나라도 부족해서는 안 돼.
내일 아침 06시까지 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 즉시 타령으로 간주하고 전국에 지명수배령을 내리겠다. 알겠나?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김수연은 싸늘하게 식당 전체를 한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이 작은 소동 너머에 있는 더 거대하고 추악한 음모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녀는 어렴풋이 들었던 비밀 창고에 대한 소문을 떠올렸지만 아직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다.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작업의 시작. 그녀는 마지막으로 사단장에게 명령했다. 그리고 사단장은 지금 즉시 나를 따라오도록. 사단 전체의 군수물자 현황과 특히 저 두 사람과 관련된 모든 서류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직접 보고해야 할 것이다. 아주 길고 혹독한 밤이 될 테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 말을 마친 김수연은 더 이상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당당하게 식당을 걸어나갔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깊은 침묵과 공포 그리고 거대한 변화의 예감만이 남겨져 있었다. 백호 부대의 피해 숙청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백호회관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것은 고요한 늪에 떨어진 거대한 바위 덩어리와 같았다. 최진석 소령과 박민준 대위가 군단장에게 모욕을 가하다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전광석화처럼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다.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말단 병사들은 쉬쉬하며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부패의 사슬에 얽혀있던 간부들은 마치 자신의 목에 칼날이 들어온 것처럼 극도의 공포에 휩싸였다. 그 공포의 정점에는 25사단 예하 70여 단장 박종길 준장이 있었다. 박종길 준장. 그의 어깨에 박힌 별은 그가 명예로운 군인이라는 뜻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이 거대한 부패 카르텔의 정점에 서 있다는 상징이었다. 그는 최진석 소령을 행동대장으로 내세워 부대를 장악하고 군소물자를 빼돌려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몸통이었다. 최진석은 그의 충실한 사냥개였고 이제 그 사냥개의 목줄이 끊어져 주인을 향해 달려들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백호회관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은 그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김수연, 새로 부임한 그 여자 군단장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한 상대였다. 보통 지휘관이라면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조용히 내부적으로 처리하며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선에서 마무리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다. 그녀는 마치 썩은 보이를 도여내는 외과의사처럼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가장 아픈 곳에 칼을 꽂아 넣었다. 박종길은 직감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다. 선전포고다. 김수연은 최진석을 시작으로 자신을 거쳐 이 부패의 뿌리 전체를 뽑아버릴 작정이라는 것을. 그는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었다. 최진석과 박민준이 군단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기 시작하면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 전에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싹을 잘라내는 수준이 아니라 뿌리 자체를 불태워 없애야만 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의 계획들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암살? 너무 위험 부담이 컸다. 사고로 위장한 제거? 성공 확률이 낮았다. 그의 눈이 번뜩인 것은 책상 위에 놓인 비상작전 계획도를 보았을 때였다. 비무장지대, DMZ, 남과 북의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는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화약고, 바로 저곳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의 입가에 뱀처럼 차갑고 교활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즉시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손가락이 비상 연락망의 다이얼을 눌렀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충성심으로 가득 찬 완벽한 연기였다. 충성, 여단장 박종길 준장입니다. 지금 즉시 군단장님께 직통 연결 바랍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반복합니다. 비상 상황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화기 너머로 김수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군단장이다. 무슨 일인가? 박종길은 숨을 헐떡이는 척하며 최대한 긴박한 목소리를 쥐어짰다. 군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전 저희 여단 책임구역인 DMZ 내부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습니다. 소규모 특작부대의 침투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수연은 박종길의 보고를 고지곳대로 믿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최진석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박종길의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되었다는 보고를 받은 상태였다. 이 시점에 터져나온 DMZ 비상 상황, 너무나도 시기적절해서 오히려 노골적인 함정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할 수 없었다. 군단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최전방 방어다. 설령 1%의 가능성이라도 그것이 적의 실계 도발이라면 지휘관은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파악해야만 했다. 이것은 군인으로서의 숙명이자 거부할 수 없는 의무였다. 박종길은 바로 그 점을 교묘하게 파고든 것이다. 만약 김수연이 이 보고를 무시하거나 확인을 미룬다면 그는 그것을 빌미로 그녀를 안보불감증 지휘관으로 몰아갈 수도 있었다. 김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다. 알겠다. 정합한 좌표와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나도 즉시 현장으로 이동하겠다. 공중 강습이 가장 빠를 테니 군단 헬기 대대에 UH-60 블랙호크 한 대를 즉시 대기시켜라. 예,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박종길은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덫에 걸려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사냥감을 덫 안으로 끌어들여 숨통을 끊는 것뿐이었다. 그는 다시 다른 곳으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훨씬 더 낮은 목소리였다. 나다. 계획대로 진행해. 헬기 조종사와 부조종사는 우리 쪽 사람으로 교체하고 화물을 실을 병력도 2명 준비시켜. 가장 입이 무겁고 손이 더러운 놈들로. 잠시 후 3군단 사령부 헬기장. 거대한 프로펠러가 굉음을 내며 회전하는 UH-60 블랙호크 헬기가 대기하고 있었다. 김수연은 전투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착용한 채 헬기를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처럼 그림자처럼 그녀를 보좌하는 한지훈 중령이 함께했다. 김수연은 헬기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서서 한지훈 중령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언뜻 불길한 예담이 스쳐 지나갔다. 한중령, 이번 비행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 한지훈 중령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어렸다. 군단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시기가 절묘합니다. 박종길 준장이 꾸민 함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도 안다. 하지만 가지 않을 수는 없어. 이것은 나의 책무다. 김수연은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더니 자신의 전투복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물건을 꺼내 한지훈 중령에게 건넸다. 그것은 단추 모양의 초소형 카메라였다. 이것을 자네 전투복에 부착하도록.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든 나와 떨어지지 마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보험이다. 한지훈 중령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카메라를 자신의 전투복 가슴 부분에 교묘하게 숨겼다. 그들이 헬기에 탑승하자 문적해 대기하고 있던 2명의 건장한 병사가 따라 올라탔다. 그들은 일반 병사들과는 다른 어딘지 모르게 살벌하고 음험한 기운을 품기고 있었다. 김수연의 눈이 그들을 날카롭게 훑었지만 그들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헬기의 문이 닫히고 기체는 육중한 동체를 서서히 공중으로 들어올렸다. 굉음과 함께 헬기는 군단 사령부를 벗어나 DMZ를 향해 기수를 돌렸다. 헬기 내부는 프로펠러 소음 때문에 귀가 먹먹할 정도였다. 김수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푸른 산맥과 계곡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얼마나 날았을까? 헬기가 갑자기 항로를 벗어나 인적이 드문 깊은 산골짜기 상공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한지훈 중령이 헤드셋을 통해 조종사에게 소리쳤다. 항로 이탈이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건가? 조종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기내 통신 스피커에서 치직거리는 소림과 함께 박종길 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는 더 이상 긴박한 연기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승리자의 여유와 잔인한 조롱만이 가득했다. 김수연 군단장, 거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군. 미안하지만 북한군 침투는 없었어. 그건 그냥 당신을 위한 작은 초대장이었을 뿐이야. 김수연의 얼굴이 얼음처럼 굳었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박종길, 니놈이 감히! 바로 그 순간이었다. 뒤에 앉아있던 2명의 병사가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의 움직임은 번개처럼 빠르고 잔혹했다. 한 명은 한지훈 중령의 목을 뒤에서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김수연에게 달려들었다. 컥! 한지훈 중령이 저항하려 했지만 상대는 이미 작정하고 덤벼든 특수부대 출신의 전문가였다. 그는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김수연 역시 특전사 출신의 베테랑이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병사의 주먹을 피하며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하지만 상대는 고통을 참아내며 그녀의 몸을 붙잡고 늘어졌다. 좁은 헬기 내부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바로 그때 헬기의 옆문이 스르륵 하고 열렸다. 1000m 상공의 광란의 바람이 비명처럼 헬기 안으로 몰아쳤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밖으로 빨려나갈 듯한 엄청난 압력이었다. 몸싸움을 벌이던 김수연의 몸이 휘청거렸다. 바로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병사가 그녀의 양팔을 뒤에서 단단히 붙잡았다. 꼼짝없이 사로잡힌 신세가 되었다. 그리고 조종석 문이 열리며 박종길 준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에는 악마와도 같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김수연에게 다가왔다. 김수연, 당신은 정말 똑똑한 여자야. 하지만 너무 똑똑한 게 문제였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될 벌집을 건드렸어. 그가 혀를 차며 말했다. 당신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당신도 편안하게 군단장 노릇을 하다가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왜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군. 김수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불타는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박종길, 네놈 같은 군복 입은 암적인 존재들을 청소하는 것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다. 내가 죽더라도 너희들의 죄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박종길이 미친 듯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이지, 김수연. 당신은 그저 불의의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비운의 여군으로 역사에 기록될 거야.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가. 그는 말을 마친 뒤 열려있는 헬기 문 밖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군. 마지막으로 할 말이라도 있나? 김수연은 침을 뱉는 것으로 대답했다.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두려움도 후회도 없었다. 오직 불타는 분노와 반드시 돌아와 복수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의지를 읽은 박종길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고집불통 늙은 암쾌 같으니라고. 그가 나지막이 을조렸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군홧발로 김수연의 가슴을 걷어찼다. 잘 가라, 김수연.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수연의 몸이 힘없이 헬리콥터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그녀의 몸은 마치 헝겊 인형처럼 광란의 바람 속으로 끝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가 깔린 깊은 산골짜기 아래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군단장님! 한지훈 중령의 절규가 굉음 속에 묻혔다. 박종길은 비정한 눈으로 까마득한 점이 되어 사라지는 김수연의 마지막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완벽한 승리를 확신했다. 그 누구도 신이라 할지라도 저 높이에서 떨어지고 살아남을 수는 없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다. 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닫히는 헬기 문을 배경으로 몸을 돌렸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비극적인 사고로 위장하는 일뿐이었다. 흑매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3군 단장 김수연 중장, DMZ 인근 상공에서 작전 헬기 시찰 중 기체 이상으로 인한 불의의 추락사고로 순직. 단 한 줄의 문장이 대한민국 군 전체를 강타했다. 뉴스는 속보로 이 비극적인 소식을 타전했고 국방부는 깊은 애도를 표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이제 막 부임하여 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던 최초의 여성 군단장의 허무한 죽음. 모두가 그녀를 불운한 영웅으로 기억하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진실은 두꺼운 거짓의 장막 뒤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다. 박종길 준장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헬기는 기체 결함을 이유로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에 불시착했고 그 과정에서 충격으로 문이 열리며 김수연 군단장이 실종되었다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졌다. 함께 탑승했던 한지훈 중령은 머리에 심한 충격을 받고 기억을 잃은 것으로 처리되었고 박종길 자신은 끝까지 군단장을 구하려 애쓴 충성스러운 부하로 둔갑했다.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벌어졌지만 험준한 산세와 짙은 안개 속에서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결국 김수연은 전사자로 처리되었고 사건은 비극적인 사고로 종결되는 듯했다. 군단장의 공석, 그것은 박종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는 이 혼란을 틈타 3군단 전체를 자신의 소나귀에 넣으려는 야욕을 드러냈다.
그는 군단장 유고에 따른 부대 안정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군단 내 주요 지휘관들을 긴급 소집했다. 소집 장소는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군단 사령부 지하 30m 아래에 위치한 비밀 벙커였다. 이곳은 전시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최첨단 지휘 통제실로 그 어떤 통신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는 철옹성이었다. 소집 시간, 벙커의 육중한 강철문이 닫히자 안은 완벽한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였다. 벙커 중앙, 거대한 작전 상황판 앞에는 박종길 준장이 팔짱을 띈 채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그가 심어놓은 신복들이 도열해 있었고 반대편에는 불안한 표정의 다른 사단장들과 참모들이 굳은 얼굴로 서 있었다. 공기 중에는 불신과 야망 그리고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박종길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가장한 교활한 악어의 눈물과도 같았다. 참으로 비통한 심정입니다. 우리는 위대하고 헌신적인 지휘관을 잃었습니다. 김수현 군단장님의 갑작스러운 순직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슬픔에 잠긴 척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고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은 바로 우리의 코앞에 있습니다. 군단장이 공석인 이 순간이야말로 적이 도발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우리는 흔들림 없이 지휘체계를 재정비하고 부대를 안정시켜야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어갔다. 그는 연설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이 김수현의 뒤를 잇는 차기 군단장이라는 것을 기정사실화하려 하고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반대파를 숙청하고 자신의 세력을 규갑하여 3군단을 완전히 장악할 생각이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군단장 직무대리로서 몇 가지 긴급 조치를 발령하고자 합니다. 우선 군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최근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었던 25사단장 이철민 소장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쿵. 모두의 예상을 깨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벙커의 강철문이 지옥의 문이 열리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문으로 향했다. 누가 감히 이 엄중한 회의 중에 문을 연단 말인가? 헌병들은 뭘 하고 있는 거지? 문이 완전히 열리자 그곳에는 어둠보다 더 짙은 실루엣 하나가 서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실루엣이 한 걸음 한 걸음 벙커의 밝은 조명 아래로 걸어 들어오는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다. 그곳에는 유령이 서 있었다. 온몸은 찢기고 더러워진 전투복 조각에 쌓여 있었다. 얼굴과 팔에는 나뭇가지에 긁힌 끔찍한 상처와 시퍼런 멍자국이 가득했고 머리카락은 흙먼지와 마른 피가 엉겨붙어 끔찍한 몰골이었다. 다리를 살짝 저는 것으로 보아 몸 어딘가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참한 모습 속에서도 단 하나, 그녀의 눈빛만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훨씬 더 무섭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복수만을 위해 기어나온 원혼의 눈빛이었다. 김수연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흑매 김수연이 살아 돌아온 것이다. 김수연! 누군가가 귀신이라도 본 듯 겁에 질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벙커 안은 순식간에 극도의 혼돈과 경악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서로를 쳐다보았고 몇몇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은 단연 박종길이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커졌고 그의 턱은 바닥에 떨어질 것처럼 벌어졌다. 그는 눈앞의 존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말도 안 돼, 불가능해. 1000m 상공에서 떨어졌다.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 저건 유령이야. 내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상이야. 그가 현실을 부정하며 미친 사람처럼 고개를 흔들었다. 환상이야. 이건 말도 안 돼. 넌 죽었어. 내가 분명히 내 눈으로 봤어. 그의 비명 섞인 외침에 김수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상처 입은 성대 때문에 심하게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힘은 벙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박종길, 그녀는 천천히 절뚝거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네 놈이 나를 죽이기에는 하늘이 아직 내게 내린 사명이 남아있었나 보군. 그녀는 박종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는 찢어진 전투복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내 들었다. 그것은 진흙과 물기에 젖어 엉망이 된 아주 작은 USB 메모리 스틱 하나였다. 네 놈은 아주 똑똑했지만 단 한 가지를 계산하지 못했더군. 바로 보험이라는 것을. 그녀는 비틀거리며 벙커 중앙에 있는 통제 시스템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포트에 꽂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잠시 후 벙커 정면에 있던 거대한 작전 상황판이 치직거리는 소림과 함께 다른 화면으로 바뀌었다. 화면에 영상이 나타났다. 그것은 헬기 내부에서 찍힌 영상이었다. 격렬하게 흔들리는 화면, 귀를 찢는 프로펠러 소음,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영상의 시작은 박종길을 나타나 김수연을 조롱하는 장면이었다. 그의 목소리, 그의 표정, 그가 내뱉는 모든 단어들이 벙커 안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화면이 격렬하게 흔들리더니 박종길이 군홧발로 김수연의 가슴을 걷어차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타났다. 비명과 함께 화면 밖으로 사라지는 김수연의 마지막 모습까지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한지훈 중령의 전투복에 부착되어 있던 그 작은 단추형 카메라가 녹화한 영상이었다. 박종길은 자신의 범행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 영상을 보며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의 뇌는 기능을 정지했다. 그는 이제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무너져 내렸다. 영상이 끝나자 벙커 안은 잠시 동안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 침묵을 끈 것은 김수연의 얼음처럼 차가운 명령이었다. 헌병들은 무얼 하고 있나? 그녀의 불호령에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벙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김수연은 추락 직후 기적적으로 산속의 깊은 호수 위로 떨어져 목숨을 건졌고 인근을 지나던 약초꾼에게 발견되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병원으로 가는 대신 가장 먼저 자신에게 충성하는 헌병 부대와 비밀리에 접촉하여 이 모든 반격을 준비했던 것이다. 김수연은 손가락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박종길과 그의 뒤에 서서 사색이 된 신복들을 가리켰다. 저기 있는 박종길 준장과 그 일당들을 상관 살해 미수 및 국가 반역죄 혐의로 전원 체포하라. 단 한 놈이라도 저항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사살해도 좋다. 예,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일제히 총을 겨누며 박종길과 그 무리에게 달려들었다. 더 이상의 저항은 없었다. 거대한 악의 축은 그렇게 너무나도 허무하게 지옥에서 돌아온 한 여인의 손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김수연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마침내 긴장이 풀린 듯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그녀의 몸을 부축했다. 머리에 붕대를 감은 한지훈 중령이었다. 그는 사고 이후 기억을 잃은 척 연기하며 박종길의 감시를 피해 몰래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군단장님, 돌아오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감격에 겨워 떨리고 있었다. 김수연은 그의 어깨를 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그녀는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박종길의 마지막 모습을 불타는 눈으로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래, 한중령, 내가 돌아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하고도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다. 이제 진짜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다. 박종길 준장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다. 그것은 거대한 암초의 일각이었을 뿐 그 아래에는 훨씬 더 거대하고 추악한 빙산이 숨겨져 있었다. 김수연은 조금도 쉬지 않았다. 그녀는 군단 사령부 내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밤낮을 잊은 채 부패의 뿌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군 검찰과 헌병대는 박종길의 하수인들을 차례차례 소환하여 신문했다.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다물고 버티던 그들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흑매의 서슬퍼런 기세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져 내렸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자백들은 충격 그 자체였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수품 횡령, 인사비리, 심지어는 훈련 중 발생한 사고를 의도적으로 은퇴한 정황까지. 3군단은 속부터 완전히 골마 터져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자백의 끝은 언제나 단 하나의 이름을 향하고 있었다. 윤상호 중장, 제1야전군 사령관, 김수현의 직속 상관이자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쥔 인물 중 하나. 그가 바로 이 모든 부패의 정점에 서 있는 몸통, 최종 보스였다. 박종길을 그의 오랜 신복이었고 3군단에서 빼돌려진 모든 검은 돈은 결국 윤상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김수현은 거대한 벽 앞에 선 기분이었다. 윤상호는 보통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군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치판의 여우보다 더 교활하고 잔인한 책략가였다. 군 내부의 인맥은 물론 정치권과 재계에도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의 숨통을 단번에 끊어버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스모킨 건이 필요했다. 김수현은 박종길이 비밀리에 관리하던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다. 그 안에는 윤상호에게 흘러들어간 뇌물의 액수와 날짜가 암호로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윤상호는 분명 발뺌하며 빠져나갈 것이다. 그녀에게는 그의 목소리가 담긴 그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결정적인 자백이 필요했다. 그녀는 위험한 도박을 걸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윤상호에게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박종길 준장관과 관련하여 사령관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그녀의 의도를 눈치챈 윤상호는 의외로 순순히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가 제시한 장소는 공식적인 군시설이 아니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외부와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의 개인 별장이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김수현은 그곳으로 향해야만 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약속 당일 김수현은 사복 차림으로 홀로 별장을 찾았다. 울창한 잣나무 숲에 둘러싸인 별장은 마치 중세시대의 성체처럼 보였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나 그녀의 몸을 수색하고 모든 통신 장비를 빼앗았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돈으로 고용된 더러운 일에 익숙한 민간 용병들이었다. 그녀는 별장 내부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벽난로에는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고 고급 가죽 소파에 앉은 윤상호가 와인잔을 흔들며 그녀를 맞았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경륜과 노련함에서 묻어나오는 사람 좋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먹잇감을 앞에 둔 늙은 늑대처럼 차갑고 교활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서 오게, 김장군.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네. 그래, 나한테 할 말이란 게 뭔가? 박종길 그 멍청한 놈에 대한 건가? 김수현은 그의 위선적인 태도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의 앞에 똑바로 서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사령관님, 이제 그만 연극은 끝내시죠. 당신이 박종길의 배후라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윤상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라갔다. 허허, 이거 무서워서 어디 말이나 섞겠나? 증거라도 있나? 당신에게 뇌물을 상납한 기록이 담긴 비밀 장부, 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윤상호의 얼굴에서 마침내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차가운 본색을 드러냈다. 그래서 그걸로 날 협박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김수연, 자네는 아직 세상을 너무 모르는군. 그깟 종이 쪼가리 하나로 이 윤상호를 무너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그가 손가락을 튕기자 서재의 다른 문이 열리고 2명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밧줄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린 2 사람을 끌고 왔다. 김수연의 남편과 고등학생 딸이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김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평정심이 사라지고 극도의 분노와 충격이 떠올랐다. 그녀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윤상호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자네가 똑똑한 여자라는 건 알지만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지. 자네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이거였어. 가족.
평범하고 나약한 민간인 가족. 그가 김수연에게 다가와 뱀처럼 속삭였다. 이제 선택은 자네 몫이야. 그 빌어먹을 장부를 내게 넘기고 모든 책임을 자네가 뒤집어 쓴 채 조용히 군복을 벗어라. 박종길과 공모하여 군을 장악하려 했다는 시나리오, 아주 그럴듯하지 않나. 그렇게만 해준다면 자네의 소중한 가족들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만약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면. 그는 말을 멈추고 자신의 부하에게 눈짓했다. 부하가 칼을 꺼내 김수연 딸의 목에 차가운 칼날을 가져다 댔다. 딸의 눈에서 공포에 질린 눈물이 흘러내렸다. 김수연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그녀는 주먹을 너무 꽉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국가와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거는 것은 두렵지 않았다. 하지만 가족은 그녀가 가진 모든 것이자 유일한 약점이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이대로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발악이라도 해볼 것인가? 잠시 후 그녀가 눈을 떴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힘없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죠. 장부는 내 차 트렁크에 있습니다. 대신 그 전에 제 가족들을 먼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다. 윤상호의 얼굴에 승리자의 미소가 떠올랐다. 역시 이길 수밖에 없는 게임이었다. 좋아, 현명한 선택이야. 그렇게 하게. 김수연은 부하들에게 이끌려 남편과 딸이 갇혀있는 옆방으로 걸어갔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는 순간 남편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눈을 3번 깜빡였다. 그것은 그들만이 아는 아주 오래된 약속이자 신호였다. 과거 특전사 시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아내에게 알려주었던 비상 탈출 신호. 3초 뒤 내가 먼저 움직인다. 당신은 아이를 데리고 무조건 내 등 뒤로 피해라. 김수연은 딸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얼굴을 감싸주었다. 미안하다, 딸아. 아빠 말 잘 듣고 꼭 살아남아야 한다. 그리고 그녀는 몸을 돌려 문 앞에서 감시하고 서 있는 윤상호를 향해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슬픔이 가득했다. 윤상호, 당신이 이겼어. 윤상호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김수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슬픔과 체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지옥에서 돌아온 흥매의 살기가 번뜩였다. 아니, 네 놈이 진 거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몸이 총알처럼 튀어나갔다. 그녀는 가장 가까이에 서 있던 용병의 턱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그대로 그의 손에 들려있던 권총을 빼앗아 들었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다. 지금이다!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남편 역시 움직였다. 그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다른 용병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재빨리 딸을 품에 안고 방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탕! 탕! 김수연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총알은 정확하게 남은 용병들의 허벅지에 박혔다. 그녀는 그들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 단지 무력화시킬 뿐이었다. 이 모든 갑작스러운 상황에 유일하게 반응하지 못한 것은 윤상호였다. 그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김수연은 총을 든 채 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네 놈은 큰 실수를 했어, 윤상호. 내 가족을 건드린 것. 그리고 내가 단순히 책상에만 앉아있던 장군인 줄 알았다는 것. 윤상호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소리치며 김수연에게 달려들었다. 이 미친년이! 그 역시 전장에서 구르던 군인이었다. 맨손 격푸에는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그의 상대는 대한민국 특전사 중에서도 전설로 불렸던 흥매 김수연이었다. 2명의 세계의 별을 단 장군, 2 중장의 육탄전이 좁은 별장 안에서 벌어졌다. 윤상호의 주먹은 묵직하고 파괴적이었지만 김수연의 움직임은 간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그의 공격을 가볍게 피하며 그의 관절과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퍽,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방안을 울렸다. 윤상호는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고 김수연의 공격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마침내 김수연이 그의 팔을 꺾어 제압하고 그의 목에 치명적인 관절기를 거는데 성공했다. 커, 헉, 윤상호의 숨이 막혔다. 그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강철 같은 그녀의 팔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쾅! 별장의 모든 창문이 깨지며 검은 복장의 특임대원들이 섬광탄과 함께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선두에는 한지훈 중령이 서 있었다. 김수연이 윤상호에게 건넸던 비밀 장부는 사실 미끼였다. 진짜 증거는 그녀의 옷깃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녹음기였다. 윤상호가 자신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그녀의 가족을 협박하는 모든 내용이 실시간으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한지훈 중령의 팀에게 전송되고 있었던 것이다. 한지훈 중령이 쓰러져 있는 윤상호에게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제1야전군 사령관 윤상호 중장을 내란 예비음모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김수연은 윤상호에게 걸었던 기술을 풀고 거친 솜을 몰아쉬며 일어섰다. 그녀는 곧장 달려가 무사한 남편과 딸을 힘껏 껴안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군인이 아닌 아내이자 어머니로서 흘리는 눈물이었다. 거대하고 질겼던 악의 고리는 마침내 완전히 끊어졌다. 윤상호 사령관의 체포는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지진과도 같았다. 현직 사성 장군에 가장 가까웠던 철옹성 같던 그의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자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렸던 부패의 제국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 아래 기생하며 사리사욕을 채웠던 수많은 별들이 줄줄이 옷을 벗었고 강철 같던 군의 기강은 바닥까지 떨어졌다. 국가는 창군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하지만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은 가장 가까운 법이다. 이 거대한 혼돈의 중심에서 김수연이라는 이름은 유일한 희망의 등불처럼 떠올랐다. 그녀는 단순히 부패한 장군들을 몰아낸 영웅을 넘어 무너진 군의 명예와 정의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주목받았다. 대통령은 그녀에게 직접 힘을 실어주었고 그녀는 군 개혁을 위한 전권을 위임받았다. 그녀의 개혁은 빠르고 단호하며 뿌리부터 시작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윤상호와 박종길의 세력이 가장 깊게 뿌리내렸던 3군단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재건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출신이나 학연, 지연을 따지는 낡은 관행을 철폐하고 오직 실력과 인품 그리고 국가에 대한 충성심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다. 이름 없던 야전 지휘관들이 발탁되었고 능력이 있었으나 줄이 없어 좌천되었던 참모들이 제자리를 찾았다. 부정부패로 얼룩졌던 군수 및 보급체계는 투명하게 개혁되었고 병사들을 위한 복지 예산이 대폭 확충되었다. 훈련은 더 이상 서류 위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병장과 훈련장에는 다시 군인들의 힘찬 함성과 땀방울이 가득 찼다. 그녀는 단순한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병사 한 명 한 명의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고충을 직접 들었다. 그녀는 장교식당뿐만 아니라 사병식당에서 병사들과 함께 식사하며 음식의 질을 직접 점검했고 가장 열악한 GOP 초소를 직접 방문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행보에 장병들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신과 냉소로 가득했던 병영에는 서서히 신뢰와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흥매는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녀는 모두가 존경하고 따르는 진정한 리더의 상징이 되었다. 그렇게 한 달이라는 시간이 폭풍처럼 흘러갔다. 어느 맑은 가을날 정오, 김수연은 다시 그곳을 찾았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곳, 그녀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주었던 하지만 동시에 이 거대한 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던 곳, 바로 백호 부대의 장교식당 백호 회관이었다. 그녀가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그녀를 맞았다. 시끄럽고 저속한 농담과 고함 소리는 사라졌다. 대신 차분하고 활기찬 대화 소리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장교들은 더 이상 서열과 파벌에 따라 무리지어 앉지 않았다. 소량과 대위가, 중위와 소위가 계급에 상관없이 한 테이블에 어울려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다.
여군 장교들도 더 이상 구석으로 내몰리지 않고 당당하게 중앙 테이블에 앉아 동료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 떠돌던 역겨운 테스토스테론 냄새 대신 건강한 동료애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등장에 식당 안의 모든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격리를 붙였다. 백호, 충성! 우렁차고 절도 있는 목소리.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나 눈치 보기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 가득했다. 김수연은 가볍게 손을 들어 잡내하고 그들에게 편히 식사할 것을 명했다. 그녀는 배식구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얀 위생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배식 봉사를 하고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한때 이 구역의 왕으로 군림했던 최진석이었다. 그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대가로 실형을 면하는 대신 강등과 함께 사배봉사 명령을 받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소령이 아닌 이등병 계급장을 단 채 자신이 가장 경멸했던 장소인 주방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김수연을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김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가 퍼주는 음식을 묵묵히 식판에 받아들였다. 한 달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이었다. 그녀는 식판을 들고 예전처럼 구석진 자리가 아닌 젊은 초급 장교들이 모여 앉아 있는 테이블의 빈자리로 향했다. 그녀가 자리에 앉자 함께 있던 중위와 소위들이 긴장한 듯 몸을 굳혔다. 김수연은 그들을 보며 전장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부드럽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녀가 젊은 장교에게 물었다. 오늘 점심 먹을 만한가? 질문을 받은 소희는 얼굴이 빨개진 채 우물쭈물하다가 겨우 대답했다. 예, 아주 맛있습니다, 군단장님. 김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군. 앞으로도 계속 그럴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보이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도록 하게. 이 군대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자네들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젊은 군인들이니까. 그녀의 말에 테이블에 있던 모든 젊은 장교들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 군대에 대한 새로운 희망과 자신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자부심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김수연은 식판 위에 놓인 따뜻한 밥을 한 숟가락 입에 넣었다.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느꼈던 굴욕과 분노의 맛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밥알 하나하나에서 새로운 시대의 희망과 정의가 승리한 세상의 단맛이 느껴졌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부신 가을 햇살이 연병장 위를 가득 비추고 있었다. 그 햇살 아래 절도 있는 동작으로 훈련에 매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어둠의 시대는 끝났다.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과거를 뒤로하고 마침내 진정한 명예와 존중 위에 세워진 새로운 군대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찬란한 역사의 중심에는 불사조처럼 돌아온 검은 독수리, 흑매, 김수연이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마침내 진정한 승리로 끝을 맺었다. 김수연 중장의 여정은 여기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정의롭고 깨끗한 군대를 위한 싸움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 깊으셨습니까? 식당에서의 통쾌한 반격의 순간이었나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극적인 귀환이었나요? 혹은 마지막 최후의 결투였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진정한 용기 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 주십시오.